전체적으로 경기도 지역을 위성 영상이나 입체 저는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정전이 돼버렸습니다. 자, 은혜 선생님이 지금까지 경기도를 총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첫 번째 지역은 바로 경기도의 북부 지역입니다. 자, 경기도의 북부는 여기서 보시면 연천, 포천, 파주 등 총 몇 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10개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10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경기 북부 중에 파주, 연천, 포천 등 북한과 인접해 있고 가장 경기도 북부의 끝쪽에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북부는 이렇게 휴전선 바로 아래에 있는 지역인데, 자, 경기 북부는 다른 지역과 좀 사뭇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일반적인 도시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일반적인 도시는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공장이라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장 시설을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산업 시설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산업 시설에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약간 쉼을 취할 수 있는 여가 시설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가 시설에서 나아간 것이 바로 이런 놀이 시설인데, 방금 말씀드린 연천, 포천, 파주의 경우는 이런 산업 시설, 여가 시설, 놀이 시설에 집중하지 않은 도시입니다.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파주, 연천, 포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경기도는 총 31개의 도시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파주, 연천, 포천의 경우 경기도 넓이의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넓으면 인구 밀도도 당연히 어때야 될까요? 높아야. 맞아요,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표를 보시면 포천과 연천 등은 경기도 31개 도시 중에 25위, 31위로 인구 밀도가 최하위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산업시설의 부재, 여가시설, 놀이시설의 부재, 도시 면적은 경기도의 최상위이지만 인구 밀도는 경기도의 최하위입니다. 자, 이러한 특성이 왜 일어날지 한번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주, 연천, 포천, 철원 바로 위쪽에 어떤 나라가 있죠? 네, 북한이 있습니다. 지금은 휴전 상태이지만 아직도 전쟁 중인데, 만약에 파주, 연천, 포천에 산업시설이 유치하게 된다면, 아니면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같은 이런 놀이시설로 발전하게 된다면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주, 연천, 포천은 북한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시설이 아닌 바로 군사시설에 집중한 도시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이 파주, 연천, 포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적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도인데요. 통제보호구역은 이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0km, 제한보호구역으로부터 25km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더 큰 지도를 가져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초록 색깔 부분 다 그 파주와 연천을 색칠해 놓은 부분이 제한보호구역인데, 김포시와 파주,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제한보호구역이고,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과 그리고 절반 부분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한보호구역의 특징은 바로 국가안전시설이 있기 때문에 산업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설치할 때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경기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과 산업시설들의 설립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제한이 생긴다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도 적어질 텐데요. 한번 보시면 전국은 1차 산업 종사자 수가 3만 명에서 그리고 3차 산업까지 가면 막 1000만 명까지 아주 다양한데, 이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합친 1차 산업부터 3차 산업의 비율은 900명부터 13만 명까지 매우 적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10개 시군뿐 아니라 북한과 인접해 있는 철원, 연천, 파주, 김포 같은 경우에서도 전국에 비해서 매우 적은 종사자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시설이 제한되다 보니 방금 봤던 표처럼 산업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도 적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런 세금을 내는 기관이 부족하다 보니 재정 자립도도 저하되게 됩니다. 여기서 재정 자립도 말 그대로 이 한 도시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공식인데요. 자치단체 예산 규모분의 지방세 더하기 세외 수입으로 나타냅니다. 하지만 뒤에서 여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도 작고 그리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산업시설이 부족해서 세금을 내는 기관, 즉 산업시설이 부족해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 북부의 산업
시설과 재정 자립도는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표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020년에 서울의 재정 자립도는 79.4%로 무려 1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79.4%에 주목해 주시고, 자, 이제 경기 북부를 보면 서울이 74.9%인 것에 비해 경기 북부는 28.2%로 17위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고, 남부와 비교하더라도 무려 2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북부를 한번 정리해보면 땅의 면적은 경기도에서 아주 최상위권인데 인구 밀도는 경기도에서 매우 최하위권입니다. 또한 산업시설도 매우 빈약하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산업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수도 매우 적게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산업시설도 부족하고 여가시설도 부족한데 이러한 경기 북부에는 가장 많은 시설이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군사시설이 많은 경기 북부는 바로 어떤 도시냐면 바로 군사도시입니다. 자, 군사도시의 특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군대가 주둔하고 군사기지가 존재하는 게 특징으로 경기 북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인접하기 때문에 보통 산업시설과 여가시설에 집중되어 있지 않는 보통 도시들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산업시설이 부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산업시설이 적게 되면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북부 도시는 경제적인 성장이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경기 북부와 남부, 경기도 안에서 한번 비교해봤는데 보시면 면적은 경기 북부와 남부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구부터 남부는 1036만 명인 것에 비해 북부는 361만 명으로 무려 3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GRDP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GDP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GDP는 바로 국가의 총생산을 나타내고 국가 간에 얼마나 생산이 많이 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건데 GRDP란 지역 내 총생산을 의미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 내에서 창출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GRDP를 보시면 이렇게 경기 북부는 성장을 하고는 있으나 경기 남부에 비해 무려 엄청난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북부는 남부에 비해서도 생산량이 매우 적고 그리고 그 경기 북부 중에서도 좀 더 쪼개서 봤을 때 경기 남부에 비해서 북한과 인접한 포천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2.9%로 매우 낮고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경기 남부에 비해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경기 북부는 뭐 산업시설도 없고 재정 자립도도 낮고 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경기 북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아까 은 선생님이 말씀해 드렸다시피 위성도시는 수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 경기 북부는 경제적 위성도시도 아니고 산업적 위성도시도 아니고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북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파주, 연천, 포천 위에는 어느 나라가 있다고 했죠? 북한. 맞습니다. 만약에 파주, 연천, 포천이 이런 군사시설이 없었다면 만약에 파주, 연천, 포천이 아예 없었더라면 서울은 북한과 아주 인접한 도시겠죠. 그래서 모도시인 서울은 매우 국가 안보가 위험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도시인 서울을 파주, 연천, 포천이 둘러싸고 있고 또한 군사시설을 통해서 서울을 한 번 더 감싸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기 북부는 위성 그 자체, 달이 지구로 날아드는 운석을 막아주는 것처럼 완전 위성도시 그 자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는 수도인 모도시인 서울을 지키는 최전선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도시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은 다른 위성도시, 다른 지역들이 대체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도시며 다른 경제적 위성도시나 산업적 위성도시 또는 농업적 위성도시와 사뭇 다른 특성을 갖고 국가 안보로서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북부는 다른 위성도시들과 사뭇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 안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 북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필수적인 도시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기 북부의 정리 퀴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경기 북부는 면적 대비 뭐가 적다고 말했죠? 인구. 맞습니다. 인구가 적고요. 경기 북부는 어떤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서부 해안평야입니다. 자, 서부 해안평야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여기 두 명의 잘생긴 오빠들이 있죠. 물론 양지혁 교수님만은 못하지만 두 분의 오빠들을 두 특징을 인정이지. 수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 두 명의 오빠들의 공통점은 바로 외국인이라는 것인데요. 자, 한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일까요? 모르시겠죠? 서구요. 바로 서울보다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경기도의 32.5%로 외국인이 정말 많은 것을 보실 수 있고, 이 경기도 중에서도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바로 지금 소개할 시흥, 안산, 화성 등 서부 해안평야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도의 외국인 수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잘 보이지 않아서 확대를 해봤고 이것을 표로도 나타내봤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이 51,576명으로 1위, 그리고 화성, 그리고 시흥이 3위를 차지하면서 경기도에서 가장 외국인이 많은 도시로 발탁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지역에 외국인이 많은지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이것을 주제로 서부 해안평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북부 지역을 설명했고 그리고 동부 지역을 설명했고 지금은 서부 해안평야인데, 서부라는 것은 경기도의 서쪽에 있어야겠고 해안평야라고 했으니까 옆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부 해안평야는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부 해안평야를 확대해 보면 방금 말씀드린 시흥, 안산, 화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옆에 바다가 있어요. 바다와 육지가 만난 도시. 저번 시간에 이찬혁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도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찬혁 선생님. 안개가 굉장히 죽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슨 안개가 끼나요? 연분성. 맞습니다. 염분이 많은 안개가 끼게 되죠. 뭔가 이렇게 염분이 섞인 안개가 끼게 되면 지하수와 대기에 염분이 섞여서 농업에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불리합니다. 맞습니다. 이 농업에 매우 불리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전라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에서 이 농업도시 설계를 위해서 이 염분이 있는 물을 바꾸기 위해서는 총 두 가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방조제를 설치하고 두 번째는 무슨 염화 과정을 거칠까요? 맞습니다. 탈염화 과정을 거쳐야 해요. 하지만 이런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게 성공할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시흥, 안산, 화성은 지리적인 특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과 너무 가깝죠. 한 1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붙어있기 때문에 노동력을 끌어가기가 너무 쉬웠고 또 서울에 있는 공장을 이전할 수 있을 만큼 매우 가까운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일까요? 사회주의 국가일까요? 네, 자본주의 국가죠. 그러면 돈에 이득이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농업도시로 결정을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고 얻는 이윤도 줄고. 네, 이윤도 줄게 되고 또한 성공할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뒤에서 나오겠지만 경기도에는 농업도시로 이천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천만큼의 이윤을 낼지 의문이고, 하지만 산업도시는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산업도시로 발전한다면 경제적 이익이 농업도시보다 클 거다라고 이 자본주의자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시흥, 안산, 화성은 산업도시로 발탁되게 됩니다. 이렇게 시흥, 안산, 화성이 산업도시로 발탁되게 된다면 이런 서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 1960년대부터 2010년대 초기 서울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1980년대 서울 디지털 단지를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산업화가 서울을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서울에 공업단지며 주택이며 모든 것이 집중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바로 집적 불이익이라고 하는데, 한 곳에 인구나 경제적 성장이나 공장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모이게 됐을 때 나타내는 불이익을 집적 불이익이라고 뜻하는데, 이러한 불이익이 일어나게 된다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바로 집가 상승이고 또한 한 곳에 공장이 몰려 있으니 공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 서부 해안평야는 바로 서울과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서울에 있던 이 몰려있던 공장들이 바로 시흥, 안산, 화성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서울과 가까이 있는 근접성을 바탕으로 농사를 하지 못하는 땅이 바로 공장을 이전해서 서울의 과밀도를 줄일 수 있고, 또한 이 시흥, 안산, 화성은 공장을 돌림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국의 공장 등록 현황인데, 보시면 경기도가 서울을 제치고 아주 1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경기도 중에서도 가장 공장이 많은 도시는 확대해보면 화성이 1위, 안산이 2위, 시흥이 3위 등 이렇게 화성, 안산, 시흥 등 서부 해안평야에 공장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이 불리한 땅, 완전 쓸모가 없는 땅이었던 시흥, 안산, 화성은 서울과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이제 풍부한 노동력도 없고 교통도 너무 편리하고 지하철도 많으니까 그리고 서울에 있던 고급 전문 기술을 확보할 수 있어서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산업단지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국가산업단지는 이제 이 서한 해양평야에 꼭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화산업단지, 두 번째로는 반월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안산 지역에 있는 게 반월산업단지이고 여기 시흥 지역에 있는 게 바로 시화 국가산업단지인데요. 시화 산업단지를 살펴보면 되게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확대해 본다면 이렇게 이 땅의 대부분이 바로 공장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반월 산업단지도 여기서 보시는 이 모든 것이 공장이고 그리고 대부분 음식료부터 옷 그리고 전자기기, 운송장비, 철강 등 대부분의 것들을 이 산업단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부 해안평야는 이런 국가산업단지가 많다 보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이 산업시설에서 일할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경기도부에서도 시흥, 안산, 화성들이 국가산업단지로 발달함에 따라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이 저렴한 인력을 얻기 위해서 이 지역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서부 해안평야를 한번 정의해보면 가치가 없는 땅이었고 농사도 할 수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땅이었지만 서울과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이 가치 없는 땅을 다시 가치 있게 만든 산업도시로 서부 해안평야를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서부 해안평야는 뭐 때문에 뭐에 부적절하다? 연분 때문에 농업에 부족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서울과의 인접성을 바탕으로 어떤 시설이 발달했다고? 산업시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 북부 지역, 동부 지역, 서부 해안평야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 평야가 내륙 평야라고 경기도의 내륙 지역에도 평야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윤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텐데 서부 해안평야과 내륙 평야의 이 특징,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번 발표를 들어주시면 더 좋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